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년간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무려 30년을 맡기겠다는 나라가 등장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한국에게 독점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방산 50년 역사상 유례없이 파죽지세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이번에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페루 해군이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 기업이 낙점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새롭게 써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함정 총 4척 건조에 6,200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따내면서 향후 계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남미 함정 수주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400티급 호위함 1척, 2,200티급 원해경비함 1척, 1,500티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현지 공동 건조하는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군수수송 지원 및 해상 순찰함 다목적 함정 건조 업체로 선정된 건데,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총 4척의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 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조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원해경비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이 적용되는 등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캐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해군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HD현대중공업을 택한 건 방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티급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티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방산 시장인 페루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국내 방산 업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방산 강국과 경쟁의 승리를 거머쥐며 대형 수주 성과를 따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페루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당시 시마페루는 각국 대사관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한국방산업체로 돌아갔는데 시마페루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팀코리아가 큰 힘을 발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주를 위해 작년 9월 HD현대중공업과 국방부 등 우리 군 당국은 팀코리아를 꾸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가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을 페루 측에 방사청장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페루 대사도 페루 현지에서 서한 발송을 지원했고 페루 측에 한국 조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산업협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페루 측에 어필하며 신뢰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과 우리 방산업계 등 유관 기관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기관과 기업이 팀코리아로 뭉쳤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방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루 함정 수주를 계기로 한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에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0년 동안 시마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페루 해군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20여 척의 선박을 추가로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방산 수주액도 수조 원대로 확 불어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미는 노후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우리가 수주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함정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단연간 쌓아 올린 수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함정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에 한국 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창카이 메가포트의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남미 내 해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특히나 한국 군함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이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정도로 성능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를로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와 미 해군함정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업무를 한국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미 조선 산업이 자국의 해군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는 조선업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 연방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이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과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이 현대화된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 방사청과 미 정부가 함정 사업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치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만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다기능 위상배열 스파이-1D 등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특히나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 구축함이라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6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언론들이 최근 미국의 행동에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자신들이 승기를 잡은 상선 분야에서 미국 측의 견제 조짐이 보이고 군함 경쟁에서도 대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려 한다고 우려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협력해도 중국의 화력이 막강해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전쟁 상황이 되면 미군이 복무하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중국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유휴 조선소 인수전에서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공동 개발 및 생산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전투함이 일본 조선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이 한국 방산에 자극받아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오션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스탈은 1988년 설립돼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호주 지역을 비롯해 미국 엘라베마 현지에 조선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해군의 연안 전투함 SCS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측의 1차 제안에서는 오스탈이 거부를 했는데 호주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 측은 딜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 정부 간 돈독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승인 및 수주가 유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그룹은 그동안 호주와 K구자 주포, 레드백 장갑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호주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하나 장갑차 센터를 구축할 정도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선 승인 거부 사유가 없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규제 당국 승인 이슈로 몸값 높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한화는 오스탈 인수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특수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미국 등지의 군함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열악한 시설 문제로 군함 제작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MRO 사업과 이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MR 유지 보수 사업에 연간 139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현대중공업도 4월 중 미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2월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미국 법에는 타국에서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리는 허용되지만
미국 기반 선박이 미국이나 괌 이외의 조선소에서 전면적인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내용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을 바꾸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154개의 활성 조선소를 포함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유치해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는 델토로 장관의 제안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이를 언급하며 반전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군함 건조 비용이 3배 이상 비싼데 이로 인해 군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는 물량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막강한 조선업을 바탕으로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투입함으로써 독일이나 일본 등을 압도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만 해도 한때 100여 척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상선 분야에서도 1975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19위로 전체 생산량 대비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상선 44,000척 가운데 미국 선적은 200척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1,000척 이상을 찍어내는 중국과 달리 미국 조선소는 연간 10척 안팎을 건조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시장 경쟁을 중시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던 것이 몰락의 계기였습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당시에 조선업체들이 군함 건조로 보조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피해 규모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 결과는 손실된 함정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과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무기 군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국 조선 업체들은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통상 보안 문제 등으로 미국 조선소에 몰아줬던 군함 수주전에서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 핀칸티에리에 밀린 것입니다. 이들은 최대 10척 건조에 총 55억 달러 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등 미국 업체 3곳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는데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해외 경쟁사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미 조선소에서 설계한 최신형 연안 전투함이 잦은 엔진 고장과 선박 균열로 10년 만에 조기 퇴역해 논란이 됐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서도 무기를 운송하는 엘리베이터 11개가 고장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은 해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줄어 있는데 잦은 부품 고장으로 수리 시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지연 시간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정상적인 공급망에서 부품을 찾을 수 없어 다른 군함에서 부품을 끌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함들이 부품을 돌려막고 정비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척당 평균 5일이던 정비기간은 19일로 늘었으며 2019년도의 경우 평균 40일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동되는 7곳의 함정 조선소는 설비 노후화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몰락은 안보 위기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해상전략물자법도 조선업 쇠락을 부추겼습니다. 조선소들이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에 안주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우물 안개구리로 만든 셈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군함은 선종별로 단 한 개의 조선소가 건조하고 업체마다 건조 역량이 특화돼 있습니다.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매년 15척의 대형 함정을 구매합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적자 상태로 최근 10년 동안 최소 2만 명의 숙련 노동자를 잃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효율성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델토로 장관은 노동력 문제도 언급했는데 힘든 일을 하려는 조선소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이나 일본 조선사들보다 영세한 편입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시설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미 해군은 17개 드라이 독을 개선하는데 4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선소는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정적인 일감 수급을 보장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잘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자 없이 안정적인 일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외국 조선소를 유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현재 300척 미만인데 이를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리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은 현재 370척의 함정이 있고 더욱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원잠을 연평균 12척 건조하는데 중국은 최대 15척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델토르 미 해군 장관은 지난해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조선소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중국 조선업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개 미국 노동단체들이 공동 청원서를 냈는데 이들은 해양과 물류, 조선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시진핑 정부가 2015년 중국 제조 2025 발표 때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고 자국 철강 업체에게 조선사의 원자재를 싸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철소 가동률은 70%에 불과하다며 선박 건조 및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이 세워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는 중입니다.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꼼수로 조선업을 키운 것이 아닌 당당하게 경쟁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요 조선사의 올 1분기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주를 싹쓸이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체 4개사와 미국을 방문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등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관계자도 연속으로 한국을 찾아왔고 군함 건조 및 MRO 분야에서 긴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수주했던 호위함 또한 3년이나 지체되자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건조 중인 컨스텔레이션급은 모듈식 연안 전투함 LSC의 후속으로 미 해군에서 개발 중인 다중 임무 유도 미사일 프리킷 클래스입니다. 핀칸티에리는 미국 호위함을 더 빨리 제작하기 위해 작년부터 용접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뢰는 크게 떨어져 있고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조선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빨리 한국에게 군함을 발주해 해군력을 높이길 바랍니다. 지난 4월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유럽법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 오픈은 폴란드 정부와 군, 방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지난 2022년 처음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수출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K9 추가 수출을 위한 2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천무 2차 계약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는 앞으로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현지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과 전문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 바르샤바 유럽 사무소의 의미는 지금 유럽에서 그만큼 한화의 방산 무기들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면서 앞으로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려는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바르샤바 인근에 K9 자주포 부품 물류센터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물류창고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하나가 적극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요청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조치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데요. 영국도 K9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방 전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폴란드의 탄약 기술 이전 및 전투기, 자주포를 수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잠수함 수출까지 예상되고 있어 육해공 종합 세트를 폴란드에 수출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는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인 오르카의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 3 최신형인 KSS 3배치 2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하는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VLSE 기존 6개에서 1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무장력이 강화됐으며 잠수함 전면에는 이전보다 더 커진 수평 발사 체계도 탑재, 미사일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 운용이 가능합니다.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하나 임원들은 지난해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를 찾아 하나오션 잠수함의 자막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자 폴란드는 슬쩍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장담 못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폴란드 측에서 자국 내에서 자국산 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EU에서도 유럽산 무기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맺은 계약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맺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조속히 금융 지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K9 자주포 308문, 천무 70대, K 전차 820대가 계약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방위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자본은 투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법정 자본금 증액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실제 출자되는 금액도 2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기존에 맺은 계약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맺은 3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2문 수출 계약 당시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 측도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었습니다. 더구나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안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폴란드에서는 EU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아닌 EU 내 다른 국가에서 무기 수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 한국의 금융 지원이 더 빨리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폴란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조만간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썬더 자주포 54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 루마니아 간 여러 양해각서가 체결된 예정인데요. 루마니아는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비롯해 폭발성 발사체 17,352발 연막 발사체 324발, 조명 발사체 324발, 훈련용 불활성 발사체 720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레니안과
이즈마일항의 곡물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타깃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설비 시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곡물 창고는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과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은 레니앙 맞은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다쳤고 루마니아 화물선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전쟁 범죄라며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흑해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만 군사강국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루마니아가 다급히 군사력 증강에 나섰고 방산 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는 더 있습니다. 베트남까지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 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베트남 국방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포함한 방산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인도와 베트남이 예전처럼 그렇게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좋은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한국이야말로 좋은 카드였던 것입니다. 방산 무기는 한번 사면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판매국의 신뢰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러시아산 무기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러시아의 첨단 무기 생산 능력에도 의구심이 생긴 것도 베트남이 해외로 눈을 돌린 원인이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와 베트남까지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다급한 건 폴란드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급하게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필두로 한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이 지난 22일 한국을 찾았는데요.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이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 제3부, 군비청 등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간 한국의 방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 기존 수출 계약건을 확정짓고 또 다른 계약건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와 K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다련장포 등 약 124억 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폴란드 대표단의 방문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어떤 발표를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음 속으로 날아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첨단 전투기는 현대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력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전투기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협업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 KF-21은 얼마 전 초음속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의 엔진은 한국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공 엔진을 독자 설계, 생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이 유출되면 그 차제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자체적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행여나 이 독점적 기술이 유출될까 기술 유출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KF-21 차세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항공 엔진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깜짝 놀라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항공 엔진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수천에 달하는 기체를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날려보내야 하며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 가능한 속력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의 고온, 엄청난 압력을 버티면서 수천 시간에서 수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소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1500개에 이르는 부품 조립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네 나라뿐입니다. 즉, 1, 2차 대전의 승전국들만이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의 90%를 미국과 영국 계열의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인도는 항공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핵심 장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로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투기 J-22, 미국 록히드 마틴의 F-22, F-35와 비교할 수 없는 5세대 전투기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J-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트 엔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J-20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에 들어가는 AL-31F 엔진을 탑재했다가 이 러시아제 엔진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한 끝에 자신들이 무려 20년에 걸쳐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항공 엔진 WS-15로 교체했습니다. 즉, 러시아 항공기를 뜯어다가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습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국이 개발했다는 항공 엔진 WS-15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거운 J-20을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제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또 뜯어서 복제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의 겁으로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자체 개발 엔진 WS-15를 J-20에 탑재하고 시험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얼마 전 지역 주민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J-20에서 나는 굉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크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중국이 20년 만에 국산 항공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리에 서방 국가들은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의 자체 개발 엔진은 엔진 시장에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몸이 달았습니다. 빨리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애가 타는 이유는 국경 분쟁 등으로 충돌이 잦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가 그렇게 바라던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고 심지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야말로 중국에게는 정말이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이 20년 이상 공들여 쌓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한 방에 이전받게 된 겁니다. 더 큰 고민은 미국이 동맹국에만 팔아온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인도가 만일 F-35를 확보한다면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게 동맹국들에게만 제공하는 항공 엔진 기술을 건네준 것입니다. 인도도 1980년대부터 카벨이라는 자체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해외의 엔진 공급을 의존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엔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터빈 블레이드, 컴프레셔 등 핵심 부품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5년 도입한 자체 개발 경전투기 테자스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장착했죠.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중형 전투기 테자스 MK2에도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생산에 합의한 엔진이 바로 이 F-414 엔진입니다.
인도는 2021년 F414 엔진 99기를 7억 1,6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인도가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엔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인도 국영 군수업체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인도 현지에 합작 생산 공장을 건설해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가공도금, 연소실 레이더 첨공 등 엔진 제작에 필요한 11개 핵심 기술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모디 인도 총리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F414 엔진을 500기가량 공동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F414 엔진 공동 생산은 예고편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미국이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는 작년 2월 방갈로르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F-35 외에 B-1B 폭격기, F-16S, FA-18S 슈퍼호넷 등을 보내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온 인도를 확실히 러시아에서 떼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밀착을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폭기 J-16 스텔스 전투기, J-20 등 덩치가 크고 무거운 기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항공 엔진 WS-15를 탑재했지만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항공기 자체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웨이보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가 새로 개발 중인 WS-15 엔진을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중국군이 미국과 인도의 전투기 엔진 공동 생산 합의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한 건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국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한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50만 시간 이상인 F-119와 아직 큰 격차가 있다. 이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막대한 개발 비용과 인프라 부족에 결국 손을 들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중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 20년이나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계는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이 기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첫째,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승인을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일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앞으로 20년간 무려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은 막강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방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산 전투기의 심장에 국산 항공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항공 엔진 독자 개발 프로젝트의 맨 선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 한화는 공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항공기 헬기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 엔진 면허 생산을 넘어 이들 업체의 부품까지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유도미사일, 보조동력장치 APU 등 소형 엔진의 경우 1,800대 이상을 독자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정부와 함께 2030년대 후반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항공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의 꿈을 꾸는 이유는
향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KF-21 블록 블라크-3 모델 등 5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AI 기술과 무인 운용 기반의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단시간에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는가를 눈으로 본 중국은 한국이 또 얼마나 단시간에 항공엔진 기술까지도 국산화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항공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우주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갖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